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층간소음.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다. 같은 지역에 살면서 초등학교도 같이 다녔던 친구인데 같은 아파트에 살지는 않았어도 아파트 놀이터에서 축구를 하며 같이 놀았었다. 놀이터 위쪽에 비치되어 있던 벤치를 골대로 삼고 아파트의 아이들과 공을 차면서 놀던 녀석은 부침성도 좋고 운동 실력도 좋아 남들과 쉽게 어울리는 그런 녀석이다. 다만 이 녀석이 조금 특별한 게 있다면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고 아파트 옆 단지에 있는 친척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었다. 대부분 정말 친한 친구들이 어떻게 친해졌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 하는데 나도 이 친구 놈이랑 어떻게 친해졌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리기도 어렸고 원래 어린이들은 쉽게 친구를 만들고 했으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며 헤어졌지만 녀석과는 계속 전화통화를 하며 만나거나 밥을 같이 먹는 사이였다. 덕분에 오랜만에 만나면 둘 다 아직 살아있네. 이러면서 웃을 수 있었으며 만날 때마다 지친 학창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다. 고등학교의 선택부터 우리의 진로는 조금 달라졌다. 대학에 가기 위해 나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했고 친구는 더 이상 친척들에게 폐를 끼칠 수는 없다고 바로 취직을 위해 실업계로 진학했다. 그렇다고 친구 사이가 변한 건 아니었다. 떨어지는 성적과 번번이 떨어지는 수시에 우울하면 녀석은 언제나 옆에서 있어주었고 수능 100일 날에는 원래 해서는 안 되지만 친구가 가져온 맥주를 벤치에 앉아 마시며 100일주라며 키득거리기도 했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나는 대학 때문에 서울로 올라왔고 녀석은 공단이 있던 고향에 다른 이름 있는 공장에 취직했다. 내가 군대에 가는 마지막 날까지 술을 같이 마셔준 놈도 친구였고 동시에 면제라고 복장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놈도 그 자식이었다. 군대에서 병장을 달았을 무렵 녀석에게 편지 한 통이 왔다. 청첩장이었다. 청첩장에는 여자 이름이랑 친구 녀석 이름이 나란히 쓰여 있었다. 깜짝 놀란 녀석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으니 목소리만으로도 미소가 걸렸는지 아닌지 느껴졌다. 녀석은 잔뜩 즐거운 목소리로 축의금 두둑하게 넣어서 내라. 너 군대 입대하고 얼마 안 돼서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여차저차 하다가 바로 결혼까지 하기로 했다. 녀석의 말을 듣는데 나도 웃음이 났다. 날짜에 맞게 휴가를 내야 되겠다 생각하며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다. 23살에 결혼을 하는 녀석이 잘 되길 바랬다. 빡빡 미른 머리로 결혼식장까지 가서 축의금을 내고 결혼을 축하해주고 복귀했다. 공장 동료들에겐 많이 드시고 가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며 인사를 하고 돌아다니더니 내 앞에 와서는 돼지 새끼야 그만 좀 처먹어라. 네가 다 먹어서 다른 분들 드실 것도 없잖아. 라고 농담을 던지는 그런 기분 좋은 결혼식이었다. 3개월 정도 후에 제대를 하고 고향에 내려가 친구를 불렀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얼굴이 반쪽이 나서 위적위적 기어나온 친구의 모습이 보였다. 녀석의 그런 모습을 보고 키득대며 눌렸다. 와이프가 잠을 안 재우나 보네. 원래 이런 농담을 하면 다시 되돌려주는 놈이었는데 허허 웃으며 그냥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랫집이 문제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사를 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다고 한다. 자기 방에 있는 컴퓨터 전원을 부팅시키고 윈도우 시작음이 자기가 듣기에도 약간 시끄럽게 났다고 한다. 그 순간 아랫집에서 시발 컴퓨터를 켜는 건지 비행기를 이륙시키는 건지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라고 고함 지르는 소리가 들렸단다. 그 이후부터 자기가 무슨 소리만 내면 아랫집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는데 화장실 변기 물을 내리면 저게 변기물 소리야 파도 소리야. TV를 켜면 집에 있는 TV 치워도 되겠다. 윗집 TV 소리가 저렇게 큰데 공짜로 듣고 살면 되겠네. 온갖 비아냥이 가득 섞인 고함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근데 또 끔찍한 건 아내가 옆에 있으면 이런 소리는 안 들리다가 자기 혼자만 있으면 아랫집 고함이 들리는데 매일 이런 일이 있으니 미쳐버릴 것 같아 참다 아랫집에 내려갔답니다. 잘 말하기 위해 떡을 사서 아랫집에 방문해 윗집 사람인데 많이 시끄럽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고 아랫집에서는 오히려 전에 집에는 아기들이 살아 시끄러웠는데 지금이 더 조용하죠라고 반응을 했답니다. 친구는 속으로 와 가식 전다라고 생각하며 부글부글 끓는 걸 겨우 참고 집에 올라와 집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오는데
아랫집 소리가 또 들리더랍니다. 떡 같은 걸 주지 말고 좀 조용하게 살란 말야. 듣고 있던 나도 속이 천불이 나서 내가 직접 가서 같이 자보고 또 그런 소리 들리면 내가 아랫집 가서 반 조져버린다. 이렇게 말한 이 녀석은 화색이 되더니 재수 씨에게 전화를 걸더니 오라고 하더군요. 친구네 집에 가서 재수 씨랑 술을 마시고 손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친구 녀석이 저를 흔들어 깨우더군요. 욕을 하며 잠에서 깬 다음 폰을 보니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또 그랬어. 아랫집에서 또 욕했다고. 아무리 푹 잠들었다고 해도 아랫집에서 고함치는 소리를 못 들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아 잠시 방에 앉아 있으라고 한 다음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물병과 컵을 들고 방으로 갔는데 녀석이 저를 툭 쳤습니다. 냉장고 문 좀 살살 열지. 아랫집에서 시끄럽다고 또 뭐라고 했잖아. 저는 그 순간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걸 책상 위에 얹어놓은 다음 나는 친구에게 최대한 빨리 연차를 내라고 한 다음 다시 방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방에 혼자 있던 저는 왜 저 불쌍한 놈에게 이런 일이 있어났나 싶어 허탈하게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연차를 쓴 친구를 데리고 인터넷에서 찾은 곳으로 데려왔습니다. 친구는 그곳에서 제게 심한 욕을 했습니다. 뭐 이딴 데에 데려왔냐고. 그런 친구의 반응을 무시하고 저는 녀석을 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 약속을 잡고 의자에 앉아있는 동안 녀석은 실망했다는 둥 당장 나가겠다는 둥 말을 짓거렸고 저는 나가는 순간 기절을 시켜서라도 끌고 들어올 거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냥 상담만 해보고 아무 문제 없으면 그냥 나가는 거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만 하면 되는 거라고 몇 번이나 당부시켰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곧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는 중얼중얼 하면서도 제게 끌려 방 안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친구를 데리고 갔던 곳은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층간소음관에 있는 불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환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위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뒤꿈치로 바닥을 찍는 소리인지 망치로 바닥을 두들기는 소리인지 구분이 가나요? 아랫집의 지적은 유난히 구체적이었습니다. 물 내리는 소리, 컴퓨터 키는 소리, 문을 여닫는 소리, 이 모든 것이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저는 듣지 못했는데 친구는 들린다고 하는 점이었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친구 녀석은 정신병이 있는 것이 맞았습니다. 정동분열장애. 이것이 녀석의 병명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녀석은 이혼을 하고 지금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면회를 가면 애써 밝은 척을 하려고 하지만 약 때문인지 축 처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녀석과 면회를 마치고 나오며 항상 생각합니다. 망할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왜 저 녀석의 인생을 저렇게 불행하게 만들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요. 두 번째 이야기, 물고기 괴담. 가족 중에 시골에 살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어렸을 때 추억이 많다. 시골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 덕분에 나 또한 좋은 기억이 많다. 할머니 댁 마당에서 모깃불을 피워놓고 했던 캠핑이라든지 잠자리를 잡으며 놀았던 기억은 아직도 난다.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는 것도 즐겁다. 성인 손가락 1개 정도 되는 피라미드를 잡아 양동이에 잔뜩 잡으며 놀던 것이나 그 물고기를 집에 가져와 어항에 담아 키우기도 했었다. 내 할머니 댁의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산에선 과수원을 운영했고 마을 밖에 있는 큰 평지에는 논농사를 했었다. 그리 물이 많은 지역은 아니었지만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은 마을을 거치며 작은 실개천을 이루며 흘렀다. 어른들은 또랑이라고 불렀는데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도 들어가 놀아도 될 정도로 물이 얕았다. 사실 들어가서 놀만한 물 깊이도 아니었고 그냥 물고기가 살고 있어 물고기나 잡기 위해 들어가는 정도였다. 내가 초등학생 때 이야기이다. 여름이었는데 할머니 댁에 가니 오랜만에 사촌형들이 와 있었고 유난히 가물었던 만큼 개울에는 물도 거의 없었다. 골짜기로 올라가는 길에 한 2m 될까 하는 작은 콘크리트로 된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 아래엔 한 1m 정도 되는 작은 폭포라고 해야 하나. 높이차가 있어서 물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엔 언제나 물이 꽤나 고여 있었고 그림자 때문인지는 몰라도 유난히 물고기가 많이 살고 있었다. 다른 데를 아무리 둘러봐도 고기가 보이지 않았던 사촌형들이랑 나는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보통 물고기를 잡는다면 낚시로 잡는다고 생각하는데 나랑 사촌 형들에겐 물고기는 손으로 잡는 것이었고 깊이도 약간 있는 만큼 쉽게 물고기를 건지기 힘들었던 우리는 위에서 물을 막아버리고 아래도 막은 다음 물을 바가지로 다 퍼내 물고기를 잡기로 하였던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물을 플라스틱 바가지 3개로 거의 다 퍼내었다. 겨울물이 얼마 없어서 가능했던 것 같은데 초등학생들끼리 물웅덩이를 다 퍼내버려서 세숫대 1개 분량을 꽉 채워서 자랑스럽게 할머니한테 돌아갔다. 자랑스럽게 물고기를 잡아 돌아가자 고모부가 물고기들을 보며 매운탕을 끓여 먹자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할머니랑 아버지, 고모까지 손사래를 치며 여기 물고기는 동물에 살아서 그냥 먹으며 안 된다며 이야기를 하셨다. 먹고 싶다면 한참 동안 두었다가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이야기를 해주셨다.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이야기라고 했었는데 여름 복날에 마을 남자 3명이 문보신을 하겠다고 골짜기에서 고기를 양동이로 하나 가득 잡았다고 한다. 어린이들에게도 맨손으로 잡히는 물고기들은 마을 아재들이 마음만 먹는 순간 순식간에 잡혔을 게 틀림없다. 그 물고기들을 지금 보면 원배짱인지도 모르겠지만 빙어 먹듯이 소금으로 벅벅 씻어 비린내만 없애고 회처럼 초고추장에 찍어 먹었다고 한다. 듣기로는 며칠 내로 3분 다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당시 추측이 엄청 많았다고 한다. 농약 때문에 중독되어 죽었다부터 기생충 감염이 원인이라고 추측되기도 하였다. 그 이후엔 마을에서 물고기를 잡아 먹을 때는 잡아서 며칠 동안 그냥 수돗물에 담궈서 죽는 몸이 있음 걸러내고 더러운 것도 토해내게 시킨 것만 먹고 또 절대 생식은 하지 않고 매운탕이나 추어탕처럼 만들어 드신다고 한다. 직접 들은 것 말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기생충이 아니었을까 한다. 농약 때문이었으면 먹자마자 돌아가셨지 않을까? 3번째 이야기, 여우 귀신. 이 이야기는 사냥꾼이셨던 할아버지에 관한 오래전 실화이다. 시골에 할아버지 댁에 놀러가면 할아버지는 항상 나를 사냥에 데려가 주셨다. 주 타겟은 멧돼지인데 너구리와 새를 잡기도 했다. 그날도 할아버지는 총을 어깨에 짊어지고 나와 산길을 걸으며 오늘은 맛있는 멧돼지 전골을 해줄 텐게 라고 말했다. 실제로 방금 잡은 멧돼지는 먹지 않는다. 그런던 중 어떤 동물이 근처에 있는 듯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는 위험하니까 빨리 뒤에 숨으라고 해서 즉시 할아버지 뒤로 숨으려고 돌아봤는데 할아버지는 전혀 공격할 기미가 없었다. 평상시라면 나를 내버려 둔 채 기다리라고 했을 텐데 총을 대충 맨 채 굳어있던 것이다. 그 당시 나는 키가 작아서 덤불 너머에 있는 동물이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궁금해서 할아버지에게 뭐야? 멧돼지? 너구리? 라고 말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잠시 조용히 하라는 말과 함께 덤불 너머를 가만히 보고 있었다. 갑자기 덤불이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만둬. 라고 외치며 할아버지는 그 덤불을 향해 한 발 쏘았다. 그리고 나를 안고 다급히 도망쳤다. 나는 영물을 모른 채 오로지 무서워서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았지만 할아버지가 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뒤를 돌아봤다. 저 멀리 털이 없는 빨간 원숭이 같은 동물이 이쪽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나를 안고 뛰면서도 필사적으로 총알을 장전하고 있었다. 장전이 끝나면 할아버지는 나를 아는 채 뒤돌아 발포했다. 바로 옆에서 발포되었기 때문에 나는 귀가 멍해져서 여러 가지 소리가 아득히 들렸다. 할아버지는 뛰면서 또다시 장전을 했다. 나는 무서워서 이제 뒤돌아 볼 수 없었다. 귀에서는 그 동물의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렸고 할아버지는 작은 소리로 살려줘. 아이만이라도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산을 다 내려와서도 할아버지는 멈추지 않았다. 나를 안고 계속 집까지 달렸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여우 귀신이다 라고 외쳤다. 할머니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부엌으로 뛰어가서 소금과 술을 가지고 와 나와 할아버지에게 뿌렸다. 그 후 그것에 관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무것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머지않아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때 할머니가 나에게 여우 귀신에 대해 들려주었다. 내가 본 것은 말하자면 산신이란다. 우리에겐 좋은 신은 아니지. 할아버지는 내 대신 죽은 거야. 넌 부디 행복하게 살아주길 바란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할머니도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가셨다. 내가 본 것은 마을에서 전해지는 요괴의 일종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친척에게 이야기를 하면 얼굴을 찌푸린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